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마을 미래에 답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인천 마을공동체 10주년 오픈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마을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온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10주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10년을 진단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이제 방향을 이야기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2시간 정도 압축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인천 마을 활동가님들 그리고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우리 활동가님들께는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2시간 중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그 연구자님 2분하고 그다음에 활동가님 2분하고는 1시간 40분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압축적으로 2시간을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먼저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이완기 박사님부터 먼저 인사 나눠주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의 이완기입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주로 다루는 분야가 참여하는 분야가 이제 도시계획, 도시공간 관련된 영역인데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이 마을 공동체 영역과 결합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었고요.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청운대학교 장동민입니다. 일단 오늘 그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이면 옛말에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했는데 마을 공동체의 그 어떤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진행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정말 광산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마 전국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 간석일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지가 이제 3년 차예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 한 5년을 했고 이제 주민자치회장을 3년 차 맡고 있는 김분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침이라 아직 목이 잠겼습니다.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직은 청년 이다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청년을 대표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간의 저의 그냥 경험을 바탕으로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인천 마을이 실제로는 이제 1970년대부터 그 우리 인천이라고 하면 이제 노동 특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책터라는 사랑방, 주민 사랑방을 만들기도 하고 화수동에서 어떤 이제 활동들을 좀 벌이면서 출발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구 화수동에 있는 인천 산선
이란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아마 영등포 산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업선교회라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빈민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운동하게 되고, 지역아동센터 운동,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공간을 좀 열면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같이 합류하고 참여하면서 주민자치 운동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을 운동을 좀 하면서 14개의 마을들이 좀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 14개의 마을이 모이기 시작한 때가 2018년도거든요. 2008년도에 모이면서 그때 수도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산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모여서 마을 탐방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도 한번 조례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마을이 좀 이렇게 네트워크 14개 마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정책도 만들고, 그리고 마을 운동을 마을 활동을 좀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왔을까, 인천 마을이 어떻게 시작했을까,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이현기 박사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네. 네,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방금 그 이혜경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인천 지역 안에서 이제 자생적인 그런 민간의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민간의 그 자생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제 이게 공공 영역, 이게 정책 제도화되는 과정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제 소개를 드렸을 때도 저는 사실 이제 도시계획이나 공간 분야를 다루는 영역인데, 사실은 마을 공동체 영역에 대한 그 이 지식이나 이 전문성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던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점차 알게 되는 과정이 이게 2010년 정도 이 전후에 사실은 도시 공간 측면에서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움직임 때문에 재개발 정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지금은 이제 도시에서 굉장히 일반화된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연구원 내부적인 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연구원에서 했던 이제 일종의 이제 과제라고 저희는 하는데, 과제명이 인천시 마을 만들기 정책 추진 방안, 이걸 2012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목표는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졌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결국은 이제 지역 주민,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좀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혜경 단장님을 처음 뵀습니다, 인천에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인천에서도 한 2010년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 지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거를 구성을 하셔서 이제 논의 과정에 있었고, 이미 이제 조례에 대한 필요성 이런 논의 과정이 있었던 시점에 제가 이제 만나 뵀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지금 이혜경 단장님이 계셨던 마을엔 사람이나 뭐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또는 이제 뭐 부평의 동네야 놀자라든지 뭐 평화의료생협이라든지 여러 그 이 공동체들을 직접 만나 뵀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느꼈던 부분이, 이게 처음에 출발은 이제 공간의 재생 또는 공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갔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마을 공동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저 자신도 이제 그때 처음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됐고, 그 결과를 그해 7월 달에 인천시청 대회실에서 공개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례의 필요성, 기본계획,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 지원에 대한 여러 영역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제 그 안에서 제기가 됐고, 그런 것들이 마침 이제 기존에 이미 고민하고 계셨던 영역과 연결이 되면서
2013년도 5월 달에 이제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처음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 계획을 그래서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 계획 자체는 이 연구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혜경 단장님을 포함해서 한 6분,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한 4명이 참여하고 외부 활동가들이 6분이 참여해서 10명이서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서 그해 12월 달에 최종 기본 계획이 완성이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품는 인천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의 중요성을 두고 이제 그때 그 비전을 만드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책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마을 정책이 실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 오늘 그 이 행사를 주관을 하고 계시지만 인천의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 만들기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가 처음 그때 이제 12월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11월에 이제 위수탁 계약을 맺고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미 이제 지금은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죠. 뭐 지원센터의 역할 기능도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처음 시도를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공무원 교육부터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마을 집담회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지원 사업,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역할들도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실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2012년, 13년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의 형태까지 이렇게 진행된 부분 이게 이제 제가 좀 뭐 과거에 처음 인천에서 시작을 했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책의 시작에 대한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오시나요? 예, 처음에 출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행정과 만나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정책들을 만들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동민 교수님께서는 정책 변화의 그 선상에서 이렇게 좀 같이 하시게 됐는데 처음에 느끼실 때 마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어떻게 시작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셨는지 예, 교수님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완기 박사님은 뭐 처음부터 그 아마 제도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 역사를 전부 이렇게 그 나열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은 이제 건축인데 사실은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도시하고 상당히 이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그 이제 마을 공동체하고 그럼 도시하고 어떤 연관성을 지닐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 도시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50년대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가 된 이후에 어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됐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62년, 63년 정도가 됐으니까 사람의 나이로 치면은 이제 한갑이 갓 지난 정도 나이가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긴 시간인데 사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그 정주 환경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어떤 여유롭게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우리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이거를 진화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다면 조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좀 답답한 면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과 민 사이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화하고 또 지원을 해서 10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인천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각 대학마다 운영을 하고 또 관련된 연구소나 기관에서 운영을 해서 그동안의 과거에는 없었던 도시가 지금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누적되었던 특히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사실 어떤 행정 조직이 나서 가지고 혼자서 풀어가는 과거의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터전이 만들어져 있는 현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 현 상황을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동참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쉽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논의의 장이 시작이 되고 행정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 진화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는 뭐 도로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건축 환경이겠죠. 네.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 사실 상당히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내내 그러시는 네, 게 네. 좀 끊어달라는 얘기 같으니까 맞습니다. 뒤에서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추임새를 넣으면 네, 끊어 주십시오. 눈치가 없었네요. 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조금 궁금하시죠? 두 분 박사님께서 도시계획, 그다음에 건축을 전공하신 그 박사님들이 마을 공동체 왜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작할 때 2013년도 인천 중간 지원 조직 시작할 때 그때 인천시의 환경이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그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짓던 때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역량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그냥 툭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 주민을 만나게 된 이 처음 한 일이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지에 고령화 대신 어르신 주민 조직들을 만나고 그런 이제 학습을 한 게 중간 지원 조직에서 처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박사님께 그다음에 많이 요청을 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구했는데 그 한 3년 4년 지나면서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들이 풍어를 읊잖아요. 보통 3년 지나요. 걔도 풍어를 읊는다고. 뭐 건축에 대해서 거의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외장이 뭐가 들어가 있지 좋고 단열재는 뭐가 들어가 있지 좋고 이것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하고 사람과 사실 이제 하드웨어가 같이 움직일 때 융합해서 같이 움직이고 그게 나아질 때 이게 도시나 어떤 마을의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 것을 저희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자리하신 이유가 인천은 왜 하드웨어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분자 회장님 그 이때부터 마을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 주민자치회 회장님 그리고 간석 일동에서 엄청난 활동들을 지금 벌이고 공동체하고 자치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의 중심에 서 계신데요.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배달회에서 활동하신 이다솜 선생님의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이렇게 주민자치에 들어오게 된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또 아들만 둘이다 보니
둘을 연년생으로 한꺼번에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 봉사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 나가서 봉사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끝에 우리 마을에 또 동장님께서 또 아파트 일을 하시는 회장님들은 무조건 동해에 와서 봉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갔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정자문회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는 그냥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친목계 형식의 주민자치위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1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서 마을의 모든 의제와 마을의 또 현안들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그런 자치회로 전환이 된다는 그런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었지만 코로나19라는 그런 보도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그 어려움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주민자치 회장을 뽑는데도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회장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동안 3년 동안 거의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게 하다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니 주민자치회에 전환이 돼서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만 하다가 보통 3, 4번, 5번 회의를 해야 되니까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또 저같이 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일주일을 저는 동해 출근을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3년 차 맞이했어요. 이제 그 3년 차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 과정은 또 저희도 그 교육이 필요하더라고. 무조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이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의 과정 속에 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인천시 마을 공동체에서 실행하는 그런 뭐 심화 교육이라든가 마을 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또 수상을 하였고 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잘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우수상 받으셨답니다. 네. 다솜 씨. 네, 이어서 네. 네, 저는 앞서서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배다리 마을에서 좀 활동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연수동이나 부평 쪽에서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좀 이제 우연히 들른 헌책방 골목 때문에 이제 배다리랑 인연이 맺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배다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뭐 시간이나 역사 이런 거에 좀 많이 매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마을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마을에 한 번, 2번 가다 보니까 또 인연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문화공간이라는 스페이스빔이라는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좀 마을이랑 접점이 더 많이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했던 활동들이 정말 많지만 좀 그 속에서도 좀 대표가 되는 뭐 활동이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인천 도시산선 쪽에서 노동 빈민운동이 발생했다던 그쪽에서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활동했었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여기를 함께 걸어보면서 역사를 아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인천의 역사나 뭐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던 사람들 아니면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이 아니었으면 저도 인천에 이렇게 담겨진 이야기들을 좀 몰랐을 테고, 그래서 활동하면서 좀 이야기들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마을을 보는 관점이나 시야가 많이 넓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배다리로 근거지로 했었을 때는 활동은 좀 대표적으로 이랬었고요. 이후에 이제 부평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는 삼릉이라는 마을에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재개발 그쪽이 재개발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거기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이거를 좀 같이 공감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좀 발굴해 내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좀 활동을 했었고 최근에는 연수구에서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 연수구에서는 조금 일적으로기보다는 좀 마음이 맞는 청년들이랑 같이 좀 활동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좀 재밌게 이제 보행 환경을 걸으면서 우리 동네 이제 도로나 이런 환경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러닝을 같이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활동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추임새 넣지도 않았는데. 네. 김문자 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할 일 없는 저는 뭐 일주일을 주민센터로 출근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주민총회 철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진짜 거의 다 마치시고 이 자리에 좀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신포동 주민총회를 좀 다녀왔는데 그 중구 계양장에 있는 그 곳이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 계양장 패션쇼를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인천은 좀 특징이 실제로 주민들의 주도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갈까, 이 역사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분절적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꾸 연결하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지점들에서 그런 연결 정책들을 좀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실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행정과 일을 같이 하면서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계가 분명히 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은 네 분께는 활동을 이제 이 각자 이제 관점으로 보셨을 때 어떤 정말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김문자 회장님부터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하고 자체 어떻게 연결하셨는지. 위원회 때는 어쨌든 동장님이 인사권자이고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구청장님이 유족자이시다 보니 그 점이 조금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위원회 때는 그 선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래도 꾸준히 그때는 어쨌든 매달 잘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할 일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어느 마을의 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자주 하다 보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 이제 불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분과별로 저희가 이제 회의를 진행해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좀 짧게 모여서 회의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연계성도 필요하긴 한데 저희들이 이 한계점이 있어요. 연령층이 다양한 연령층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만이 그 마을의 활기참과 또 마을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연령층들이 다양하지 못한 게 그 가장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또 모이는 인원수는 또 한계가 돼 있어서 주민을 찾아가서 주민의 인터뷰를 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더라고요. 마을의 그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현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들어봤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째 성과는 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누군가는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마을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석일동 한번 둘러보셔요. 특히 대보름 때 둘러보시면 온 마을 사람들 함께 밥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여러 번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너무 분위기가 엄숙하셔가지고. 네, 이단 선생님, 네. 저는 먼저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먼저 좀 얘기를 들 수 있는 게 관심인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마을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이웃에 대한 관심 먼저 얘기를 드리면 먼저 좀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저래서 저랬구나. 다름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연령층을 좀 떠나서 사람에 대한 관심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안부가 조금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분 잘 계실까? 비가 많이 오는데 좀 뭐 집에 피해는 없으실까? 라는 그런 안부가 좀 생겼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거기를 갔었을 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다시 알아봐 주시고, 조금 가끔 또 이제 전화나 뭐 거기를 지나갔을 때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걸 이제 느끼고, 저도 뭔가 인천에 있으면 그냥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제가 뭐 크게 마을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마을에 관심을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네 라는 관심이 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심들이 조금 모여서 또 나랑 주제가 맞는 좀 청년들 혹은 그런 공동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이 저에게는 큰 긍정적인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개인의 변화가 크게는 사회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관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하실 말씀 많으시죠? 뭐 많다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인천시에서 이 마을 공동체 영역을 정책화, 제도화시킨 그 시점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까 제가 이제 1기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2기 기본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2기 기본 계획도 2021년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2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성과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1기 기본 계획 수립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과라는 측면 또는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뭐 양적인 변화하고 질적인 변화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는 제가 아주 최근에 지금 사항들은 정확히 지금 그 데이터 양을 잘 모르지만 2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인천시 지원센터만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 1년에 한 6, 70건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체들이 참여하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초창기에는 군구 단위에서는 한 40여 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2019년, 그러니까 2기 기본계획에서 이제 마지막 연도를 봤을 때만 해도 한 160개, 그러니까 군구 단위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한 200여 개 정도의 공동체가 참여를 하고, 그 한 2013년에서 한 19년도 사이에 누적된 그 이 마을 공동체 숫자가 6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후로도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000여 개 정도의 마을 공동체, 최소한 뭐 그런 정도의 규모로 확장이 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활동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처음에 이걸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든 특히 이제 그 공무원 대상으로 이제 이러한 정책을 논의할 때 보면은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라는 표현이 지금 굉장히 익숙한데 그 당시 활동가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고 약간 좀 불순하게 보거나 이런 느낌까지 갖고 있던 시점인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2기 기본 계획을 통해서 그 일반 활동가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거 물어봤을 때 방금 이제 이다소 활동가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을 또는 지역 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 증가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뭐 이게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스스로 나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궁금했던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질적인 변화는 더 많은 장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10년 정도의 큰 성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공동체의 양적 확장을 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로부터 사실은 이제 사회적 경제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원도심의 경우에는 재생으로까지 또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들과 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장동민 교수님께서 그런 이제 유관 정책들과 마을 공동체 사이에 어떤 정책들이 갖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또 실행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또 라인별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처음에 그 도입부에서 도시화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10년간의 활동 그리고 이제 긍정적 평가, 긍정적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라고 하는 거를 제 입장에서 좀 돌이켜 보면 이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거기에는 어떤 관주도나 아니면 행정주도의 도시 건설 그 현상들이 주로 있어 왔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 도시 문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이라고 하는 누적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거기는 뭐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변해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대화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다 사유재산들이 거기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지도 않았고 고민할 수도 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0년 뒤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활동가님이나 여기 우리 김분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들이 어떤 뭐 교육이나 아니면 그 행정과 민관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가 저는 이제 생겼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문제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잠재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잠재력을 어떻게 도시 속에는 보면은 여러 세대들이 있잖아요. 뭐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뭐 60대, 70대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세대들이 있는데 그 마을 안에서 각각의 세대들이 그 갖고 있는 어떤 자신의 도시 환경 속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간도 사실 오늘 이러한 장소도 상당히 좋은 공간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청년들한테만 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마을마다 가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잠재력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또 그거를 위해서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그걸 계기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민 중심의 어떤 거꾸로 그 바퀴를 이렇게 함께 돌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많이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들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시 마을 공동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영기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2기 기본계획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기 기본계획이 사실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을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내용에 지금 마을은 재생과 뭐 사경과 마을 공동체 함께 굴러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나 혹은 예산 라인에 따라서 서로 영역화돼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계점들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양적 확장은 많이 되었는데 과연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처음에 이 변화들의 이 지점에 있어서는 이 공동체의 확장과 그리고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중간 지원 조직도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천 마을센터가 제일 많이 했던 노력은 이제 시민력, 그러니까 시민의 의식, 그러니까 주인 의식, 주도성, 그 자율성, 자립,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늘 학습하고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려고 중간 지원 조직에서 엄청난 노력을 좀 해왔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과제들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활동가들은 정말 이 공공적인 일들을 이제 하시면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인정 체계라든지 그리고 사실 공모 사업이 왜 변하지 않는 걸까? 공모 사업의 어떤 이제 방식이 행정에서 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고 더 좀 이렇게 주민 중심이 아니라 행정 중심으로 가는 걸까? 이런 이제 질문과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떤 한계를 좀 가졌고 어떤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웠을까? 그 인천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다, 이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진행이 될 텐데요. 박사님께서는 주로 이제 어느 도시나 좀 비슷한 공모 사업의 한계, 이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마을 공동체 영역이 이제 공공의 제도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공공에서 일정 정도 뭐 재원을 지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민간의 활동 움직임과 굉장히 좀 이렇게 충돌하는 경향들이 많죠. 특히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의 이 공모 사업이 갖고 있는 부분, 처음에 그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 뭐 어떤 이제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개념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 다 써야 된다, 막 이런 식의 기준. 그리고 쓸 때는 요 항목은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집행 기준 같은 걸 다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동체 활동에서의 이 운영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어떤 사용이 필요한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왔죠. 고민을 하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그 부분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주어진 예산을 안 쓰면은 다음에 추가 사업을 지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공동체의 활동이든 이게 마을 공동체 중심의 어떤 지역 사업은 사실은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이제 그게 일종의 성과 지표 내지는 회계에 대한 집행 기준이라는 거를 본인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늘 부딪혀왔던 문제고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남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이제 행정은 사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담당하셨던 분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뭔가 좀 관계를 맺고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사람이 바뀌어서 다시 또 논의가 시작되는 구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이 약간 이제 피로감들이 쌓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게 큰 정책의 변화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의 개념에서 전부 다 정비의 개념으로 다 부서명까지 바꾸는 이런 과정. 그리고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대전시도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이제 폐소가 됐다. 예? 이게 이제 서울이 먼저 그렇게 바뀌고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인천은 그 사이 이제 큰 변화 없이 인천이 계속 유지가 되지만 이런 공공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기존의 일관성을 갖고 뭔가 이렇게 정책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 이런 것들도 계속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0년 전후에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정책이 이게 전면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일종의 이제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역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이제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정책관이 아까도 이제 장덕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 정책의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 정책만을 다루는 영역 그리고 그 정책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재생이 나왔을 때 그 재생의 기반이 마을 공동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 영역과 전혀 교류나 협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은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그 사업에서 지원되는 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도 일종의 이제 이게 지원되는 그 이 사업비에 의존하는 구조로 자꾸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자생적, 자발적 이런 움직임이 중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여전히 좀 필요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장동민 교수님 그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네, 청년이 미래니까요. 네. 네, 저희 사실 1기 기본계획에 사실 청년을 담지 못했고 사실 2기 기본계획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다솜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마을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을 한 마을 활동이 아니라 사실 마을의 활동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업무로 들어가서 활동한 케이스. 그러니까 청년들의 경우는 보통 그렇게 이제 접근을 서로 만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책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장동민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마 10대하고 아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학습 강도가 제일 쌓인 나라래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자제를 시킬까 하는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과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야 될 각자의 미래는 사실 마을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개인의 어떤 성장과 발전 그리고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해야 되지 이런 거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도 그 마을에 살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도 같이 그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도 이제 뭐 잠재력이 생겼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잠재력 속에는 청년들의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비물리적인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결국은 컨텐츠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이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하고 관련된, 그것도 이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그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의 어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 소통의 공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경험을 그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에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보면은 청년들이 그 참여한 케이스를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이다솜 활동가를 보고 나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그 조직 안에 이게 어떤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는 아닐 텐데, 왜 젊은이들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조직이 되고, 지금 현재의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자꾸 도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 이렇게 신도시 말고, 신도시도 이제 뭐 밀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문 밖을 나가면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의 오픈 스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뭔가 고민을 하려고 했을 때 내 운신의 폭이 적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뭐 적게는 뭐 50억, 뭐 좀 많게는 200억, 300억씩 들여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려면은 이제 땅을 사야 되고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빈 땅이 없습니다. 도시 공간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구하는 문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제 뭐 표류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또 뭐 녹지라든지 뭐 이런 공간을 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고밀화 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생 사업을 저도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를 어떤 한 지역을 담당을 해서 했던 경험인데, 야, 이게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계속 사람이 음식을 계속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것처럼 도시공간도 너무 그냥 그동안 채우기만 했고 비우는 작업을 안 했구나. 그래서 뭔가 지금 시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운신의 폭을 만들어주기 위한 비워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마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고민들을 좀 더 멀리 내다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지금 기성세대가 비워준 공간을 계획을 해서 그 공간을 다시 이렇게 세팅해 나가는 그런 진행 방향을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림으로는 그려지는데, 그러면 청년과 일자리도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박사님께서는 이제 공모사업에 왜 변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한계점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영역 간의 어떤 이제 융합된 이 정책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한계들, 그리고 사실 예산도 굉장히 극도로 차이가 나고요. 재생과 이제 마을 공동체 예산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생하고 자립적인 방안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이야기는 많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를, 이제 마을을 이제 청년의 어떤 이 터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이제 콘텐츠나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나 있어서 굉장히 규모가 큰 계획들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바꿔볼까요? 자치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석일동 자치 현장은 늘 이렇게 복작복작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행정과의 어떤 이제 지역사회에서 구현되는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진짜로 잘 되시는 거셔서 이렇게 활성화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민과 간의 어떤 이 협력 관계를 좀 만들어 가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간석일동은 주민자치와 행정이 일치되어서 일사천리로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상대성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그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행정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는지 그거를 몸소 저희가 느끼고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간상 물론 가정적으로는 할 일도 많지만 이제 주어진 일들이 많다 보니 거의 저희가 진짜 5일은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저희가 그냥 우리 이거 합니다 이렇게 던져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하고는 부딪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을 의제를 내어서 그 사업 실행을 하다 보니 그거는 그 관과의 문제는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의제를 내어서 사업 실행하기까지 마무리를 하였을 때는 그 관에서도 그 마을의 의제에 대한 그 사업이 끝났어도 한번 돌아보는 게 한번 그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끝맺음이 되었다 해도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닌데 싶어서 관에 의뢰를 했을 때는 관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그냥 한 줄 내용으로 캐노피 설치합니다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그냥 금전적인 것만 집행을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 끝맺음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 간석일동은 행정하고는 원활하게 잘 가고 있고 또 동장님들도 요즘에 교육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그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 우수 사례 그 마을에 가셔가지고 마을 그 현안을 잘 돌아보시고 마을을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희와는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례를 얘기해 주셨네요. 남동구가 워낙에 분위기가 동장님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협의회도 잘 움직이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 협력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게요. 아까 연령층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간석일동의 연령층대가 어떻게 되시고 만약 젊은 자치위원이 들어왔다 혹시 나간 사례가 없으신가요? 나간 사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일 나이 어린 그 친구가 39살 먹은 그 젊은 친구였는데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가 2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회의 정도는 나오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공모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한시적이지만 시범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마을 의제에 대한 사업도 해야 되고 한 서너 가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많이 이제 참여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그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나 봐요. 그래서 한 3개월 나오다 도저히 회장님한테 미안해서 회의 때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좀
어느 정도 좀 키워놓고 한 2, 3년 후에 다시 한번 뵙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이제 그만두셨는데 사실 젊은 층들은 주민자치에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봉사하고 물론 실행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목이 메이시는 정도로 네, 굉장히 노력은 하셨는데 사실 이 청년들이 참 접근하기도 자치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저기 방법들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다솜 선생님은 청년 마을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느끼는 어떤 고민들이 좀 있으셨다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준비할 때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가감 없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가감 없이 얘기를 한다면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여기 마을활동가로 이제 여기 센터에서 2019년대 한번 1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들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누군가 바꿔주겠지라는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몸을 담게 되면서 보이는 것들이 하나 둘씩 있었는데 일단 청년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일단 너무 이 시대에서 막강해요. 어쩔 때는 좀 파워로도 좀 쓰이기도 하고 좀 어쩔 때는 이용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청년분이 책을 쓰셨는데 청년파리 세대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에서 지금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와 기대하는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직은 청년이지만 사실 저처럼 좀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지금 인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있는 이제 활동가들은 정말 희귀하고 특이한 좀 케이스이긴 해요. 아무튼 몇 가지로 조금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좀 돈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무원 사회, 행정 사회에서는 이게 행정에서는 이제 결과로 좀 집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숫자로 집계를 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정책의 어떤 결과로 좀 도출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꼭 뭔가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요즘엔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청년이 얼만큼 모였는지 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솔직히 조금 불쾌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용되고 사실 뭐 그냥 약간 낑겨 넣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데 어쨌든 저희의 역할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한다는 생각으로는 좀 이렇게 네, 반갑게 그래도 내가 이 마을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할 때는 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 마을활동가로 있으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인천에 있는 공간들이 이미 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모일 때도 많고 한번 이렇게 큰 돈이 마을에 들어올 때마다 몇십억이라는 주민 뭐 센터가 건립이 되고 뭐 복합 문화 공간이 생기고 하는데 사실 그 공간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저는 좀 한 가지로 좀 추려지는데 제가 느꼈을 때 그 공간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이미 세팅부터가 어떤 방, 뭐 어떤 뭐 룸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사실 그거는 몇 번 이용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좀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 이유를 자꾸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이제 행정 조직에서는 이걸 또 행정적으로 글을
이제 네. 이유와 이런 배경을 설명을 또 하고 또 어쨌든은 그 행정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제가 얘기하는데 날파리가 막 네. 그 예산 뭐 집행을 할 때 아까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항목들을 좀 적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이렇게 건축을 설계할 때 입찰이나 이런 이유도 다 있겠지만 그런 항목들이 자꾸 그 카테고리가 자꾸 새겨져서 어떤 방, 어떤 룸 기능적으로 자꾸 뭔가 설명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좀 저조해질 뿐만 아니라 관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안 오지?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문학적으로 좀 공간을 만들 때 고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란 것 자체가 한 번 만들어지면 뭐 10년 만들고 건물을 허물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변화해 나갈 그 사람들을 담기 위해 좀 그거를 잘 인문학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이제 인천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서울이랑 많이 가깝게 이제 위치를 해 있지만 너무 괴리가 좀 큰 도시 같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뭔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판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제를 자꾸 이거 불편해, 이거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이 자꾸 뭔가 던져지고 불쾌한 말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홈페이지에 뭐 이런 정책 만들고 싶다, 이런 거 불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판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판들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의제를 던질 수 있는 판조차 없다. 이런 걸 좀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한계가 많아서 지금 무너질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판이 없다. 예,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장이 만들어졌어도 거기 사람이 없다. 비어 있다. 예, 특히 유스 공간, 청년 공간이 주로 행정 공간에 좀 많이 만들어져서 예, 사람이 없는 거를 저희도 너무 많이 보는데 어쨌든 민간의 어떤 인문학적인 감수성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사람이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콘텐츠를 생산할까, 이렇게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까,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너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따로 정리는 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한 개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어떻게 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자립의 형태로 좀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과제들이. 그래서 일단 마을과 마을 사이의 연결은 뭐 기본인 거고, 행정과의 어떤 이 인식을 같이 하는 연결, 행정 내에서의 어떤 또 칸막이도 좀 없애는, 너무 한 수십 년 되어 온 얘기인데 참 이 숙명처럼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들을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주민들은 똑같은데 각 예산별로 영역별로 펼쳐지는 어떤 이런 활동들에 대한 연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연결들이 좀 사실은 되어 있을 때 통합적으로 지역사회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뭐 자치와 마을의 연결도 포함해서 그런 연결들은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게 하나의 이제 고민으로 좀 떠올랐고, 그런 뭐 다른 도시들도 좀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주민 주도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주도성은 어디서 나온 거지? 주도성, 뭐 권한,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그 정책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실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냥 주민세 정책으로 사업으로만 쓰여지지, 마을 기금화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의 관점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 의견을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과연 어떻게 만들까, 이 주도성을 어떻게 표현해낼까, 어떤 방식이 있을까,
이호거까지 해서 이야기 좀 듣는 시간. 이게 아마 인천 네, 마을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전국 마을의 미래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좀 겸해서 네, 말씀들 좀 펼쳐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또 영상을 좀 이와 관련해서 좀 벌써 인터뷰를 좀 받으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을 좀 먼저 보고 그러면서 이야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서 하객동 재개발로 사라지고 있는 마을과 동네를 기록하고 있는 곽은비라고 합니다. 저는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 한놀자에서 활동가였고요. 이제 실무 겸 문화기획 쪽을 담당하고 있고 부평구에서도 마을 활동가를 작년부터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조하늘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가서 좀 같이 어떻게 일을 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연락을 드려서 같이 뭔가 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른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오래된 마을들을 가다 보면 이미 거기에 커뮤니티가 너무 세서 뒤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누군가 중재해서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분들인데 뭔가 마을이나 이렇게 지역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뭔가 네트워킹을 해서 뭔가 함께 해보고 싶다. 주변에 그런 청년분들 찾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연령층이 높으시고 간격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는 이제 청년을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그들이 겪었던 청년들의 모습과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여러 축제 활동이나 이런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은 그 자리가 불편해요. 다 이제 동네에서 이제 파워가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고 아니면 완전 이제 고령 노인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내가 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저도 어쨌든 근무지가 집 근처다 보니까 좀 더 마을을 돌아보기가 쉬웠고 마을 활동을 하기가 쉬웠는데 이게 사실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동네 친구들이 없거든요. 인천을 어쨌든 그 집 자신의 원래 그 거주지 근처에서 직장을 잡아서 다닐 테고 그러다 보면 마을을 좀 더 둘러보는 시각이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마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마을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주관이 있으면은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마을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서도 조금 더 얘네가 왜 안 들어오지라는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라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을 두드려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어른분들이 처음에는 경계를 하시다가도 그냥 이렇게 좀 수진성 있게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협조를 잘해주시고 오히려 막 나 누구도 아니까 소개해줄게 하면서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청년분들이나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어른분들을 좀 어려워해서 안 다가가고 오히려 청년들끼리만 똥울똥 뭉치는 게 있는데 어른분들을 좀 두드려 봐라. 그러면 좀 더 많은 길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현재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 원래 지역에 사시던 분들과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면 마을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엇 하고 싶은 건지 먼저 깨닫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마을 안에서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어떤 친구는 뭐 이제 공연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뭐 책 모임, 뭐 아니면은 한경을 공원이나 돌아다니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다. 이런 고민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활동이란 거는. 그래서 내가 마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면은 그 다음은 사실은 이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카테고리에 맞는 공동체나 혹은 어느 한쪽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그걸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나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해가는 작업이 먼저일 것 같아요. 정없는 그런 차가운 도시처럼 그려지는데 그 안에서도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좀 더 네트워크나 마을 활동은 지속적으로 꼭 필요하고 조금의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 앞으로 꾸준히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인 활동만 이렇게 중시하게 되는 사회는 더 이상 사회 역할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면은 혼자 고립되고 이제 그 고립 속에서 위험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은 이렇게 사람들을 엮어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방식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전 선배님들, 소활동가님들이 하셨던 스타일대로 하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제가 그 선배님 나이가 되면 또 새로운 활동가들이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또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보셨죠? 네, 우리 조하늘 선생님께서 오히려 마을이 그 연결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 게 가슴이 났습니다. 우리 청년의 영상을 봤으니까 네, 청년이란 말 자체도 좀 그냥 이다솜 활동가님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키워드 몇 개들이 나왔는데 일단 어려운 점으로 얘기를 주셨던 게 이제 첫 번째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연령층이 이제 다양한데 그 간격에서 오는 온도차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초반에 활동을 했었을 때 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큰 뭐 적인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이제 활동에 대한 언급을 좀 이제 아까 영상에서 나왔는데 이 활동에서부터 조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공동체들을 찾으면 이제 누구든 이제 마음을 열고 계실 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기가 일단 관심이 가야 뭘 하고 시작이 되지 관심조차 없으면 사실 시작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좀 이렇게 뭔가 찾고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게 마을의 이런 공동체 지금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가 사실 주제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사실상 뭐 고추장 만들기, 뭐 풍물놀이, 뭐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또 그거를 마음 맞는 친구들을 찾는 게 또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곽은비 그 활동가님이 하신 말처럼 좀 찾는 그 발굴 네트워크 이런 점들을 이제 여기 지원센터에서 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판을 좀 까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리고 일단 좀 마을 활동가라고 호칭되는 것이 좀 이제 저는 마을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결국에 좀 중요한 것은 계속 연결되지만 좀 마을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이 되는 게 그 자체로도 마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마을 활동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감이 뭐 조금 업무적으로 들릴 수 있고 직업이라고 들릴 수 있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일단 내가 우리 마을에 어떤 관심이 생기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하는 게 나 이 마을에 좀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삶 속에서 예, 관심 있는 주민으로 함께 활동하는 예, 주민이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부터 갖자. 예, 김문자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연결과 그 자립은 뭐니 해도 경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바쁘게 활동하는 것도 공모 사업에 의지하다 보니
그 외의 사업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자립이 없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공모 사업에 의지를 해서 지금 5년차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키워드는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고추장 만들기, 된장 만들기, 맛간장 만들기, 거기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소소하게 모여서 함께 소통하며 공유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뭐니 해도 경제적인 자립심이 없다 보니 그런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답너라고 하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것처럼 사실 이제 참여 예산이라는 부분에 막혀서 이거에만 써야 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립이 있어서 아까 예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하는데 요거만 써라고 하니까 포괄 예산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사실 없거든요. 포괄 예산제를 하는 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완기 박사님께서 예, 마을기금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동민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미래 세대의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시를 비우고 거기에 청년이 뭔가를 좀 할 수 있게 하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연결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영상이랑 우리 그 이다솜 활동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네. 활동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우리 사회가 뭐 그동안에 열심히 발전하고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연결이 우리가 뭐 단절시키고 싶어가지고 단절이 된 게 아니라 단절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는데 이게 좀 디테일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집 질 때 어떻게 져요? 집을 지어놓고 그냥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 집을 짓는데 아버지 얘기도 들어보고 어머니 얘기도 들어보고 자녀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 공간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기능으로 쓸까, 마당은 어떻게 꽃은 무엇을 심을까,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서 우리가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은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미래지향적으로 진화를 시켜 나가려고 하면 먼저 충분한 소통과 계획이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도 국토부에서 이렇게 정해 놓으면 또 광역시나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또 기초단체로 내려오고 또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내려오고 이런 순서를 거치다가 보니까 그 틀 안에서 어떤 정해진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용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뭐 저도 뭐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할 것 같은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관점은 어떤 큰 바운드리에서 이것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주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그래서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지를 말고 처음에 고민하고 진행해가는 과정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인내하고 투자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그러면은 단절된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아까 청년이 필요한 존재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 아까 뭐 문을 두드리면 어른들이 생각보다는 마음의 문을 잘 여시더라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나보다 연배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사실 접근을 해서 말을 붙인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뭐 어른들 입장에서도 청년들이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와 마인드를 갖고서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그냥 벽이 없었는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네. 네, 박수 치시려다가 마셨네요. 네, 너무 조용해. 네. 아무튼 그 세대 간을 연결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공감하는 사실 관계인데 자꾸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나누는 거, 뭐 지하철 칸 나누고 그다음에 공원 벤치까지도 칸을 나눠서 여기 앉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실제로는 현실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연결이라도 마을 안에서 서로가 문을 두들기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청년들 문을 두들기고 어른들도 사실은 이제 마음은 있으시잖아요. 마음은 있으신데 어떻게 할까 염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인식을 좀 모아서 장을 좀 펼치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조금 하드한 얘기를 좀 박사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을 기금에 대해서 또 다른 이런 예산제를 꼭 이렇게만 가야 하는가라는 이제 어떤 뭐 답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글쎄 그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오랜 기간 사실은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민했고 또 필요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수단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단장님 말씀이 실행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구조들인데 지금 뭐 마을의 미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연대와 자립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마을은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자립을 해야 마을 스스로 하고 싶은 또는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데 아주 용이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연대라고 하는 부분은 마을이 갖고 있지 개별 마을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마을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는 굉장히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정의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 안에서도 이런 마을 공동체 정책 영역이 여러 단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구조에서는 그 효과가 사실은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한때는 인천시도 지역 공동체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주관을 하고 각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런 과정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몇 해 진행을 못하고 다시 사라지긴 했지만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단계에서 뭐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이런 중간 지원 조직 차원에서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하는 움직임을 갖고 시도를 해봤지만 여전히 이제 행정에서의 관계에서도 연결이 좀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연결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자립을 위해서 공공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 이 부분도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부분이다. 아까 이제 우리 활동가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회적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마을 활동가 공식 직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정한 임금 체계가 보장이 돼 있는 구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마을 활동에 대해서 이 전문성, 경험, 노력과 시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재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그 도와주는 이
이 자금의 문제는 결국 이제 마을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제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이 이제 주민세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을 해서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재원을 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도와주는 방식이 자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인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공에서는 이게 쉽게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조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지금 이제 자치분권 특별회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천도 이제 영역이 좀 다르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지난해까지가 아마 한시적 기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1차 또 연장을 했죠. 이런 것처럼 특별한 분야에 필요한 그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는 그 특별회계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도 조성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많은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로 특별회계를 만들고 신규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 마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게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을 자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뭐 언론에도 많이 노출된 뭐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목포시 같은 경우 건맥 1897 협동조합 뭐 이게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그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뜻이 모아진 거죠. 뜻이 모아져서 이 일정 공간을 이 협동조합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뭐 한 100여 명 정도가 뭐 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조합비를 내고 그리고 이제 행안부가 지금 이게 또 정책이 바뀌어서 이게 지원이 또 이제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이런 지역 자산화 사업을 좀 지원해 주는 게 거기서 좀 돈을 융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고 또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금융기관에서 좀 자금을 좀 지원을 받아서 옛날 여관 건물을 매입을 해서 1층은 펍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그 맥주나 이렇게 술을 드시는 그런 장소로 쓰고 2층은 그 묵을 수 있는 숙박 기능을 또 활용을 하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협동조합 자체가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유 재산을 통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공유화시키고 그런 결과들이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인데 이런 마을 자산화 과정에서도 결국 이제 공공의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준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이제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뭐 기금의 문제, 뭐 이 마을 자산화의 문제, 아까 말씀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을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실행이 되어야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10년을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라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한번 이런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실행이 돼서 뭔가 결과들이 드러난다라면은 지금 구상하는 이제 그 마을의 자립이라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소망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들으셔서 한 7가지 정도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을 그대로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를 비우고 청년이 자리할 수 있는 장을 펼쳐야 된다. 네, 그리고 연결은 자립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기금 정책들이 실행에 펼쳐지고 만들어지고 실행이 돼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특별기금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마을 자산화, 공유 자산을 만드는 부분까지 해서 7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 마을기금의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이 주민세를 좀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바람이 있다면 세법을, 지방세법을 사실 고쳐서 목적세로 전환을 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내는지, 한 번 내는지 2번 내는지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주민세가 고지서가 나와서 내는데요.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민세가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목적세로 전환을 지방세법을 좀 고치면 어떨까 이런 좀 제안을 하고, 그 이름 마을자치세가 어떨까, 마을자치세로 하면 정말 자립의 기반은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벌써 시간이 딱 20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정도를 플로우하고 우리 줌에 참여하신 우리 시민분들하고 소통할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발언하신 토론자 분들께 질문이나 혹은 의견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봐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일당 100으로 지금 여기 한 5천 명이 앉아 계시거든요. 왜요? 웃기시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를 이렇게 쭉 쳐다보신 정구영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지금 영성마을에서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굉장히 활동을 지금 이어오고 계신데 어떤 의견이나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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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오후 2시부터는 바로 이제 질문 주신 전국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전체 이 한국 사회 마을 공동체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안내를 좀 벌써 드리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완기 박사님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이제 정치 환경의 변화 내지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 문제들은 계속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행정하고의 관계에서 쌓여 있는 문제라고 해석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지금 행정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또 예전 동장님들하고 전혀 또 이게 다른 관점에서 또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체감을 좀 못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이 영역이 어찌됐든 이제 정치적인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변화에 대한 준비는 늘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성마을에서 말씀해 주신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동체 간의 연대, 협력, 이 관계가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어도 사실은 대응하기가 쉬운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성마을이 선언한 것처럼 자립을 선언할 수 있는 구조까지만 갈 수 있으면 사실은 정책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영성마을 같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구조까지 올라온 공동체가 사실은 이제 출발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많은 도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조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공동체 간의 연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하고의 관계도 저는 조금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정책 영역에서 놓고 봤을 때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공동체는 그거하고 또 다른 결에서의 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분야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결에서 이렇게 활동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간 측면에서 보면은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구조, 그럼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치계획 속에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개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굉장히 유리한 효율적인 구조라고 보는 건데, 그 참여하는 구조는 결국 이제 이 주민공동체 영역과 주민자치가 굉장히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걸 이제 열어가는 구조로 전환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성숙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에서 지역 내의 공동체하고의 결합 또는 연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민하신 내용들이 지금 하는 그런 운영 구조, 협업 구조를 계속 발전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행정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10년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10년 동안 그걸 하나하나 계속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동장님들은 바뀌시는데 동구, 부평구 동장님들 집담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담회에서 바뀌시는 거는 눈에 보이고 지역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데 마을 정책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결국에는 민의 연결 이 밀도를 좀 이렇게 높여가는 속에서 좀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질문이 지금 2개가 올라왔습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특히 최근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통해서 사실상 주민자치 옛 위원회로 후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예, 2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어느 예, 선생님께서 답을 좀 주실까요? 2 가지를 같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김분자 회장님께서 주민자치회 하시면서 사실은 행안부 표준이라는 말이 함정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 뭐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표준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참고 조례 안으로 좀 우리는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표준 조례는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이제 법제화가 되지 않다 보니 저희들이 많은 그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참 그게 궁금한 게 정권이 바뀔 때 주민자치하고 무슨 상관이야? 또 우리 주민자치 사업을 할 때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참 그 정치와 주민자치는 좀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가 저희 남동구가 20개 동이다 보니 원래 그 7월, 8월 주민총회를 그 무더운 여름에 실시를 하였어요. 근데 이제 각 동에 이제 다 다니다 보니 그래도 참 진짜 훌륭하게 많은 안건들을 많이 내놓고 내년에 사업을 위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는 그런 그 행적들을 보았을 때 대단하다는 그런 느낌을 또 저희들도 느꼈고 또 행정이 고민하지 못한 거, 행정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주민자치에서 발견해서 그 사업에 이르기까지 실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정말 그 주민자치회가 법제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주민자치하고 좀 무관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소소하지만 늘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마을의 그런 현안을 파악하고 고민하면서 그래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소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법제화 관련해서 이 저기 표준조례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인천 주민자치연합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행안부에서 조례를 참고조례를 그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지역에 맞게끔 하겠다라는 입장들을 지금 현재 가지시고 그런 회의를 좀 하고 계신 걸로 지금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입장들 좀 가지고 사실 지역에서 연결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협의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 공론장, 주민 공론장도 가지고 그다음에 협의회 안에서 의원 발의를 하시든 행정 발의를 하시든 발의하신 당사자 조직들과 같이 공론장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의 부분, 이 동장님의 권한이 세지는 걸로 지금 조례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론장을 하나씩 점검해서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계 설정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자치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과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또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고 그러면 이제 읍면동 단위의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공간 문제는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까지 모색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읍면동 단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둘 간의 연결은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어떤 관계에서 가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떤 종속 관계를 가져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지만 이게 협조적인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 주민자치계획 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계획 안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재생적 관점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행복마을 뭐 가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또는 이 지역은 집수리가 좀 필요한 지역이다. 여기는 어떤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는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들은 기본적으로 출발은 개별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발굴이 되고 논의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주민자치에 전달이 되고 그 안에서 주민자치계획에 포함이 돼서 일정 부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과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운영하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일부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들은 그런 마을 공동체가 주민자치의 하나의 분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과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이제 종속된 개념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독립적인 운영하는 분과를 말하는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관계들이 지금은 사실은 약간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느낌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결되는 구조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 안에 이게 녹아 들어가는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지금 시간이 예 별로 남지 않은 세 분께서 지금 동시에 손을 드셨는데 먼저 들어주신 분 죄송하지만 한 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어가야 돼서. 구대일동 주민자치회도 하면서 마무리 공동체도 하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좀 달라요. 뭐냐면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강합니다. 뭐냐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느끼는 이 주민자치회 모습과 마무니 공동체라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말 그대로 저는 활동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까 활동가 말씀하셨지만 활동가의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주민자치회는 참여회사잖아요. 이제 행정조례가 5월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되면서 행정조례 안에는 모든 것들을 주민총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읍면동에 사는 모든 사람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라는 조례가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생활주민, 거주주민인데 이제 무슨 거주주민만 되는 이런 현상.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저희가 그 느낄 때는 주민자치에서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엄연히 다른 것 같아요. 접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결국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지금의 역량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활동들도 하고 계시고 대단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동가들이 어떤 공모 서류나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회 분과원들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잘하고 있지만 그 집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가 훨씬 나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이론과 현실이 너무 다른 얘기들이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 더 제가 질문 아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법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사실은 주민자치회장도 그냥 그 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네. 급격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동장님도 사실은 투표로 사실은 구의원, 시의원이 뭐가 필요하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동장님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그 동장님이 마을 활동가가 되고 주민자치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논의가 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혁신. 예, 6.25 이전에 동장님을 이제 직접 민주주의 직접 뽑았는데 그렇게 뽑아야 된다는 혁신적인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2시부터 좀 이제 토론 시간에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토론자분들께 한 1분씩 드리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리한 것으로 그냥 마감을 하도록 하고 플로어에도 지금 아까 5,000명이 계셨는데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계시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2시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마을 세미나에서 그거를 더 심화시켜서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시 반인가요? 1시 반이라고 합니다. 예, 식사 빨리 하시고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주도성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천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이제 서로 간의 협력이나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도한 그리고 주도했던 시민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것을 끝으로 오늘 우리 오픈 포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격려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